대입도 우리는 인서울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대학에 대해서도 주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이 노래는 발표된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런데 이 좋고 또 한 가수 팀에게는 큰 이익을 안겨주는 노래 제목이 우리 대학들에게는 굉장히 우울한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21년 현재 10월 마지막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10년 뒤에.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도 폐교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대학들이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집 인원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2023학년도 현 고3, 고2 학생들도 대학을 가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모집하려고 하는 대학의 정원보다 지원하는 학생 수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집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이유는 정시 모집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아이들을 2월에서 정시 모집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인원이 확 늘어난 거죠. 그전에도 있긴 했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추가 모집 2월 말에 모집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그만큼 대학이 정원을 채우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특징으로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대학 가는 게 이전보다는 수월한데 문제는 취업 문제가 걸리니까 여전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취업의 확률이 높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점점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졸업한 친구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됩니다. 문자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유는 취업에 대한 생각을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를 졸업한 놈은 그냥 친구가 원서를 쓰니까 같이 SK 하이닉스 원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덜컥 합격이 되는 거죠. 졸업도 하기 전에. 그리고는 이제 다니는데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직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잘 다니고는 있습니다. 2000입니다. 한양대 졸업한 친구가 좀 취업을 한 1년 정도 준비했나? 그러더니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좋대요. 연봉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은데 포항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민이 된다. 서울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립대를 졸업하고 어렵게 LG화학에 입사를 한 친구는 여수에서 1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바로 때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때려치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도 입사를 했는데 8월에 졸업하고 처음에 이천에 있는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다니려고 하다가 다른 회사가 인천에 있는 회사가 합격을 했어요. 본사가 인천에 있고 서울에 지사가 있는데 서울에 이제 발령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 회사로 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작했어요. 며칠 연수하다가 3일 했나? 다른 회사가 또 하나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본사도 지사도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날 바로 인천에 있는 회사에는 사직서를 내고 바로 오늘부터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 놈을 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의 취준생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한 하나의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취업도 다 인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혹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뒤의 이야기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우리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지방에 있는 의학학 계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희망과 로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학 대입을 준비하면서 어머님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자료를 복잡하게 찾고 하는 게 귀찮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검색해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 현재 우리 예비 고3 아이들한테 최신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과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본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대입 전형 미리 보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저희 학원 블로그에 자료를 다운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의 합격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대학 어디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학생부 종합은 각 대학 학생부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을 선도하는 학교가 서울대다 보니 서울대 학생부 종합의 준비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롤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는 모든 대학들이 기출 문제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처에 가서 공지사항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그 안에 논술, 면접, 구술 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해설까지도 친절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2가지, 처음 6가지는 큰 그림이고 다음 6가지는 약간 세세하게 들어가는데요. 학생부 종합이 감소한다 이 말은 인원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추천서가 폐지됐고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자소서 축소되고 있고 학생부 기록이나 반영도 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10% 이상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지역 균형으로 대부분 교과 모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머님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4학년도 수능이 굉장히 대박이었거든요. 혼란이었죠. 대혼란이었습니다. 수학도 AB, 국어도 AB, 영어도 AB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만점자도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부터 너무 난리가 나니까 영어는 다시 공통. 그러다가 또 수학하고 영어는 공통. 그러다가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절대평가. 그리고 지금 체제로 돌아온 것은 올해부터 진행되는 입시가 2021학년도 작년 입시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입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어 수학의 선택형 수능이 아마 대혼란을 만들지 않을까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런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가 현재 예비 고3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이상 상위권 16개 대학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많이 늘렸는데요. 사실 40%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시는 60%를 뽑고 정시는 40%여야 하는데 실제로 수시에서는 60% 계획했던 인원을 다 못 뽑아요. 이 상위권 대학들도. 서울대조차도. 그러면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2월 되죠. 이것을 수시 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이 45%에서 5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신 성적을 좀 망쳤다. 그래서 교과나 학종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아마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능 올인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이러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쉽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를 낮추면 또 해볼 만한 학교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2023학년도 아이들에게
이 학령 인구 감소와 모집 인원의 비대칭은 굉장한 기회가 된다. 어떻게 보면 2023학년도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의 대학 입시는 역대급으로 쉬운 대학 입시가 아닐까,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직윤이 늘어났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확대됐다는 사실, 그리고 상위 등급, 1등급, 2등급 인원이 감소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대 모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대학 가기가 쉬워졌습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이따가 좀 다뤄볼게요. 학생부 기재가 축소된 것은 수상 경력을 아무리 내가 많이 받아도 한 학기 하나씩 총 5개만 올해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들었고 글자 수도 줄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야. 앞에서부터 따지면 9번째 이야기인데 1, 2학년의 교과 성적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듣는 그 교과 수업이 진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고. 그러면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반영한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한 10%, 길면 많으면 20%, 그것도 A냐 B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대나 서강대 정도만 비율을 따지긴 하는데 일단 진로 선택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A라고 가정한다면 다 만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3 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는데 이 고3 내신까지 고3에 가서 내신을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고3 때 듣는 등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급까지 나오는 것을 대학에서는 교과 내신 평균 등급에 환산을 하거든요. 근데 한 4과목밖에 안 돼요. 1학년, 2학년 때는 6과목, 8과목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4개 학기의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에 한 4과목 정도로 뒤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유지하거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거나 조금 잘하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바뀌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반영 비율을 이전에는 2대 4대 4 혹은 3대 3대 4 이런 식으로 2대 3대 5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수록 좀 반영 비율을 높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의 내신을 그냥 퉁쳐서 전체 평균을 내는 이런 환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뒤집는다는 것보다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에 직윤이 도입되는 게 작년에 발표됐는데 저도 이제 급하게 작년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막 서울대를 약간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나쁘다.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냐 하면 이게 다른 학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아니 정시는 수능 100으로 뽑아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교과 정성평가를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딴 대학들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만 교과 정성평가를 합니다. 직윤에서는 40%, 일반에서는 20% 반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울대 관심이 있는 정시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과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3 입시생이 되니까 잠깐만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지역 인재는 우리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 특별히 직업국 대학들이 의대, 약대, 간호대, 또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런 이제 아이들을 모집할 때 서울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이들이 충남대나 부산대나 이렇게 와서 막 공부하고 울산대도 대표적인 거죠. 공부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다 가버려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방대나 지방 대학 중심의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우울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인재 인원을 늘린다.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지역 인재입니다. 그럼 지역 균형은 뭐냐면 대입 과정을 공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부가 야 서울에 있는 니네들 아이들 좀 학생부 교과로 좀 많이 모집을 해. 근데 그 교과 모집하는 방법을 이제 대학에서는 지역 균형이라고 이제 불러서
뭐 학교정 추천, 고교 추천 이런 식으로 10% 이상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균형에 해당이 되지 지역 인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보면 의학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지방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 TU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뭐 박터지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뭐 그렇게 겹치는 인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역 인재, 지역 균형 뭐 짧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비 고3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측만 할 뿐이에요. 나와 있는 수치는 이렇습니다. 올해 3월, 6월, 9월 현재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봤죠. 그 모의고사에 지원한 풀을 보면 미적분과 기하, 즉 자연계열로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한 40에서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 인문계열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뭐 55%, 60% 정도 됩니다. 45대 5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100명을 기준으로 1등급을 한번 추려보니까 1등급 하던 아이들 중에 한 80%, 90%가 좀 심하게는 95%까지 나온 적도 있거든요. 다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아이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어는 어떠냐면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가져가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한 30%,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은 한 70%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섞어서 1등급을 뽑아보니까 추려보니까 성적 순으로 따져서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적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 속에서 전체 1등급의 8, 90%가 되더라는 거죠. 그 언어와 매체는 문법 분야이거든요. 화작은 그냥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들을 국어를 싫어하는 아이들, 국어를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언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공통 과목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지 않겠느냐. 올해 입시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 미적분 선택,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게 공통 과목에 좀 더 유리한 배점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하고 수학은 그 다음에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국어 국문학이나 불문학 이렇게 공부할 친구가 미적분 기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확률과 통계를 잘 하되 일단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를 좀 심화 있게 가능하면 다 맞을 수 있게 하면 그나마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자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 이제 입시 자료들이 가공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료 중에 제가 세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빨간색은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다. 그다음 파란색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그대로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시 쪽이 많이 늘었죠. 종합이 줄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과 수능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만 학생부 종합이 수능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수능 위주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에서 인원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지역 균형 쪽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하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상위 11개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해서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수능 체제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내신이 한 3, 4등급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11개 대학 쓸 수가 있나? 그것도 내신만 가지고 뽑는 교과 전형에. 이 대학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대학들 중에서도 한번 뭐 한 장 정도 질러본다. 이런 건 저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체제를 잘 맞춘다는 전제면 해볼만 하다. 올해 입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희박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11개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대학들이 있잖아요. 건대, 동대, 홍대, 숙대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 대학들도
이 정도 비율로 추천 인원을 모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그 11개 대학만 해도 서울대 빼면 한 100명 돼요. 추천을 다 받는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강동고가 한 200명인데 200명 중에 100등을 하면 11개 대학에 교과로 추천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추천을 안 받아주겠죠. 추천 안 해주겠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내신이 4, 5등급, 뭐 3, 4등급 밖에 안 되지만 수능 최저를 뭐 세계험 6등급을 맞춘다. 서강대나 그 다음에 성대나 이런 데 맞춘다. 그러면 한 장을 질러보는 전략을 너무나 무식한 방법이지만 선생님한테 요청 들어서 제가 수능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써주세요. 왜냐하면 서성함까지는 뭐 추천 그 원서가 모자라겠죠.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대학들은 원서가 남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천을 인원을 다 못 채워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교과 전형은 언제나 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형이에요. 그리고 추가합이 제일 많이 도는 전형입니다. 물론 올해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보다 교과가 좀 더 경쟁률이 높아진 경우도 들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많이 된다. 이런 것을 6장의 카드 중에 한두 장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 내신이 좀 나빠도. 그러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되죠? 네,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내신도 한 뭐 4, 5등급이고 혹은 내신이 3, 4등급 밖에 안 되는데 연대나 서강대나 성대나 한양대 이런 데 논술로 좀 해보고 싶다. 내신이나 수능도 좀 잘 안 나온다. 이랬을 때 이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저는 추천하냐 하면 인문계열 같으면 수능 준비가 좀 돼 있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 2, 3등급 이상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12월 달부터 기말이 끝나고 나서 12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루 논술 준비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 반대입니다. 자연계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 수학 공부를 더 수능 수학과 수능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과 수능 과학이 1등급 혹은 2등급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논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3학년 때 끝나고 나서 뭐 쓸 데가 없으니까 수시로 논술을 쓰는 경우가 생기죠. 저는 그때도 쓰라고 합니다. 논술을 할 시간도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 전략을 가지고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논술은 일반고 재학생 고3 기준으로는 뚫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논술에 목을 매는 것은 모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수할 때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학년 기말고사까지는 내신 대비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내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수능에 올인하고 그러고 나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고요. 논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년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많이 빠졌습니다. 안 받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막 열심히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비교과를 좀 채우는 쪽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특,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이런 쪽에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나 동아리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전공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제가 활동을 한 것을 좀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약대에 대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약대 모집 인원 보시면 정말 꽤 됩니다. 916명이죠. 수시에서 456명, 정시에서는 460명, 거의 비슷하게 5대5로 뽑습니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인원이 비슷한데 정시보다는 수시가 2배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올해부터 뭐 이후에도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수시 인원이 줄었다, 정시가 늘었다라는 말은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시 인원이 는 것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위주로 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정시 인원이 늘었지만 지방 전체로 보면 수시 인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인원은 교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까 10% 안팎이었는데, 네, 그렇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70% 이상을 교과로 뽑아야만 학생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대학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도권 대학에 있는 요 약대, 이 약대가 왜 우리한테는 좋으냐. 여러분 중에 약대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복잡하고. 올해가 첫 해고 내년이 둘째니까. 근데 약대를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거죠. 왜?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위에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갈 수준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년보다 좀 낮은 성적으로도 서울대, 연고대, 공대, 그 밑에 대학도 스승한 이대도 마찬가지고 주르륵 내려와서 조금 부족해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혼란한 틈을 우리 아이가 채워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말로 좋은 시절입니다. 이 남은 10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학은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고요. 서너 단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 체제가 계속 높아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수능 체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잘 맞춘다고 하면 확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격 사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설명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합격 사례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컨설팅을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나는 어떤 대학을 쓸까라고 기준을 잡을 때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쓰고 싶다고 아무 대학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정시가 얼마나 빡빡하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두 학생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위에 A라는 학생은 올 1등급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랍어 빼면 올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둘 다 인문계열 학생이고 성적이 조금 나빠 보이죠. 그런데 등급만 보면 A가 훨씬 잘했어요. 하지만 100분위 를 보면 느낌이 다르죠.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분위를 보니까 B는 국어를 만점을 받았어요. 국어만 해도 A보다 7점이나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수학은 비슷하다고 보고 나머지 과목들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영어가 B는 2등급이죠. 자, 이 두 친구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부터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교차가 가능한 게 자유전공하고 간호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간호대학을 그냥 상향으로 질렀고 가장 원하는 것이 고대 경영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경영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합격하지 않은 케이스지만 이 자료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시에 지원했을 때 이 한 명 한 명이 점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은 밑에 나의 위치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빨간색, 분홍색인가요? 이 빨간색 라인이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라인이 파란색 계열이 최초합입니다. 그 다음에 한 10명, 11명 정도가 추가합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검정색 점들은 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불합격을 했죠. 이 라인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정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합불이 달라진다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자,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냐면 진학사 표본 모의 지원에서 제가 캡처해 온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B 학생은 그러면 어디 합격을 했을까? 얘도 동일하게 고대 경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추천할 때는 서울대는 아무거나 합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대는 경영학과를 쓰고 싶다. 정치 외교나 경영학과를 쓰고 싶다. 이 친구한테 다 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대는 뭐 합격해도 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얘가 원서 접수가 시작될 때는 저는 사회교육은 합격해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동가족으로 한번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 그 고대 경영하고는 표가 완전 다르죠. 최초합과 추가합이 거의 붙어 있어요. 추가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B 학생의 라인은 거기서부터 추가 마지막부터 한 5번째 해당이 됩니다. 서울대 아동가족은 당연히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다른 데 가는 아이는 드물겠죠. 뭐 굳이 간다 그러면 뭐 경찰대나 서울교대 정도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랑 서울교대 합격하고 서울교대 가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 고려대 경영은 이 친구가 요 사이에 들어갔어요. 최초합과 추가합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서울 고대 경영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다군에는 중앙대가 엄청 많죠. 이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총 몇 명이냐면 한 150명 뽑는데 2560등까지가 모의 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록색 추가 합격이 이렇게 많이 돕니다. 10배수 뭐 이상, 어떨 때는 15배수까지도 추가 합격증이 계속 발행되는 구조가 다군의 입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마지막에는 소비자 아동학부를 써도 합격해도 그냥 고대 경영을 가겠다. 그래서 그냥 정치 외교를 질렀습니다. 뭐 당연히 떨어졌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고대 경영을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너무 높으니까 좀 위화감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낮췄습니다. 100분위가 92.67 정도고요. 등급은 평균 2등급이죠. 평균 2등급이면 그래도 약간 만만하잖아요. 인문계열이니까. 예. 진학사 데이터 기준으로는 홍대, 건대, 시립대가 합격이 가능해 보이고요. 시립대를 합격하고 싶은데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 반값이 큰 이슈가 됐던 학교니까 실제로는 다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대든 시립대든 갈 수 있는데 시립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되면 건동과 시립대까지는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상위권 학과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제 자연계열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이번에 그 예약하신 분들 중에 의대에 취한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자료를 잠깐 띄웠는데요. 요거는 작년 의대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가군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나군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또 다시 막 이렇게 줄서기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를 보고 또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것은 300점 만점 원점수 기준으로 300점 국어, 수학, 탐구 각각 100점으로 봤을 때 300점 만점에 서울대는 한 295점이면 작년 기준입니다. 합격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의대는 사실 극강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상담 사례 중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의대에서는 빅5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5개 대학. 이 대학은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부산대 의대나 경북대 의대도 아주 상위권 대학 의대이지만 지방에서 삼룡이라고 불리는 인제대, 한림대, 순천향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의대를 합격을 하고 한림대 의대를 합격을 한다, 혹은 순천향 의대를 합격하면 어디를 갈 거냐? 경북대 의대랑 순천향대를 합격하면 어디를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민이죠. 빅5 합격하면 고민할 게 없죠. 그러나 의대는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가장 로망이 부산대 의대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 97.17의 100분이고요. 실제로 부산대 의대가 좀 불안했어요. 처음에 자료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나 영남대, 부산대 의대가 불안하면 경북대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영남대가 합격되어 보이니까 나군의 영남대, 다군이 이제 마땅하게 쓸 데가 없어요. 뭐 고신대 의대를 갈 이유는 없죠. 부산대 의대가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친구라. 그래서 처음에 순천향 의대와 단국대 의대를 추천했는데 뭐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부산대랑 순천향이나 단국대가 되면 자기는 부산대를 가겠다. 그래서 그냥 다군은 큰 의미 없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안정적으로 동국대 의대를 썼고요. 그리고 실제 부산대 의대가 예비 18번이었는데 다행히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대를 다닙니다.
자, 이 친구 이야기와 맞물려서 앞에 배치, 의대 배치 중에 제가 지방 3중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순천향 의대하고 부산대 의대를 합격하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추적조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드에서 추출해 온 건데요. 표를 보는 게 좀 어렵겠지만 순천향 의대 다군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 부산대, 세 번째죠. 부산대 의대하고 같이 동시에 합격을 했다면 순천향 의대에 등록한 아이가 6명, 부산대 의대에 등록한 아이가 7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와 순천향 의대는 선호하는 게 비슷하다. 아무래도 본인의 거주지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좀 성적을 낮추겠습니다. 너무 성적이 높으니까 위화감이 있었던 분들 다음 성적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 3등급 수준입니다. 100분이 80점 정도. 국민대, 상명대, 강원대. 이 친구는 이제 나하군의 상명대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점수가 뭐 상명대밖에는 될 데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가군과 다군의 국민대랑 광운대를 소신 지원하는 입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당연히 국민대겠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명대는 최초 합격을 했고 강원대 예비 34번을 받았는데 다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강원대 합격을 했습니다. 국민대는 합격하지 못했고 강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중에 100분이 73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제2외국어 94가 사탐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 외대를 얘가 선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한국 외대 글로벌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입시 컨설턴트들은 이런 걸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 불가리아를 쓰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상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대 그리스 불가리아에 최초 합격을 했고 경희대 프랑스어는 예비 14를 받았는데 최종까지 합격이 못되어서 그리스 불가리아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점수대가 많이 낮아졌지만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셨고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요. 우리 아이 성적하고 지금 사례로 들었던 아이들하고 딱딱 매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치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정확하게 이제 대학이 공개하는 자료가 취합된 것이 대학 어디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등록자 70% 수준 혹은 50% 수준의 입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어디가를 검색하거나 하면 대입 정보 포털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 어디가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중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제 상단 메뉴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입 정보 센터를 클릭해도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대학명에 연세대 이렇게 검색하고 싶은 대학을 쓰고 검색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그 대학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 캠퍼스인 미래는 우리는 안 갈 거고 본교를 한번 검색해 보고 싶다. 본교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통은 그냥 변경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나 수능을 클릭하시는데요. 학생부 종합을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6개 항목이 뜨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아이 성적이면 연세대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등급이 되는지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자자 하고 연세대가 공개한 2021학년도 작년 입결이 쫙 뜹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연세대학은 활동 우수형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모집 인원이 13명이었는데 경쟁률은 7.31대 1, 충원 인원이 11명, 그 다음에 50% 컷은 1.7x 등급, 그 다음에 70% 컷은 2.0x 등급. 그러니까 70%가 무슨 이야기냐면 13명이 등록을 했는데 9등의 성적입니다. 9등. 그 다음에 10등, 11등, 12, 13등은 2.0x보다 더 낮겠죠. 여기가 얼마나 더 낮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촘촘할 것이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깔때기 모양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상향 지원을 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배치표인데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시라는 거죠.
원래 그 시중에서 공개되고 있는 배치표가 작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100%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학들이 공개하는 자료가 70% 선이기 때문에 혹은 80%이 정도 선으로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마지노는 잘 모르는 거죠. 마지막 선은. 그러니까 업체들이나 또 기업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인문계열은 의대가 없죠. 인문계열은.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최상위 학교의 학과는 서울대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줄을 쭉 세우면 돼요.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 100분위의 이 정도 선이면 예전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볼 만하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최상단의 의학계열, 약대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아주 잘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의 공대, 서울대 공대조차도 쭉 밀리는 거예요. 의대보다는.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비하면 자연계열, 공학계열, 공대나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좀 낮아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보여드린 배치표입니다. 자, 그럼 수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신 성적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교과와 그 다음에 학생부는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에는 서울대는 없죠. 서울대는 지역 균형이 있는데 각 고등학교 2명 추천을 받지만 전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들만 지원을 하니까 교과는 이미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전형은 뭐 좀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약간 길게 잡았고 학생부 종합의 노란색 그 완충지대는 뭐냐면 뭐 2등급이나 2등급 초반대에도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할 수 있다.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나중에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리면 참고해서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시와 수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참고 자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아로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 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머지 세특이나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면 혹은 어머님들은 그 전부터라도 원하는 대학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중경외시 라인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서울대 학생부 종합의 가장 핵심적인 웹진 아로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아로리로 들어가시면 위에 상단에 있는 3개 중에 입학 안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형 안내 동영상, 그 다음에 입학 전형 안내,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가 바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의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안내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중에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한 8년인가요? 7, 8년 동안에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3개 학과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한 학과당 3명씩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A, B, C 3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A의 스토리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과목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수를 했는지 학교는 어디고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그 다음에 수상 기록은 뭐 발췌만 한 거죠. 전체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얘가 학업 노력 및 학습 경험은 어떠한 건지 학교 생활 교육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발췌한 내용들을 원하는 학과하고 비슷한 학과의 내용을 보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요 뒤에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고 학교생활 기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선도하는 학교니까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참고해 보시라고 아로리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이 급하시죠. 우리 애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조금 더 좋은 학과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놈은 우리 아들놈, 딸놈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시간도 많이 허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정을 한번 참고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내년이고요. 9월 13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록이 수시 모집은 내년 8월 31일까지가 3학년 1학기가 마감이고 현재 2학년 학생부 마감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어간으로 해서 학생부 기록을 수정하거나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마무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가 다 끝나야 진행이 되는 거고 가군, 나군, 다군의 구별은 기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겹쳐지지 않게 해서 모든 학생이 3번의 원서를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가군, 나군, 다군이고 서울대처럼 주요 대학에 군을 옮기면 다른 대학들도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혼란스럽지 내년에는 올해 입시를 보고 우리 예비고 3 학생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모집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지원 횟수가 있잖아요. 수시 모집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모집은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원 횟수에 예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바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우리가 생각할 대학들은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이 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 한예종 이런 대학들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에너지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제가 다시 요약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화면이 적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3월달, 4월달 이렇게 달별로 중요한 이슈들을 기록을 했고요. 노란색이 바로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왼쪽에 있는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학생들만 보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들을 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3월 12월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12월 빠른 학교는 12월 10일 어간이고 느린 학교는 한 20일에 끝나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내신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수능 올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텀이 기말이 끝난 순간부터가 돼야 돼요. 기말이 끝난 당일은 좀 쉬고 그 다음날부터 너는 수능 올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모든 학생이. 난 학종을 가더라도 수능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노란색 박스를 안 쳤는데요. 저기까지가 첫 번째 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윈터에 참여하든 아니면 단과만 이렇게 다니든 간에 내년 3월달 초에 3월 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능 시험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능을 총정리하는 기간으로 이 3, 4개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이 끝나고 나서 6월까지 다시 평가원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까지를 두 번째 텀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크게 보고 준비가 아직 덜 된 친구들은 6월까지가 첫 번째 텀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월에서 9월까지가 두 번째 텀이에요. 이때는 이제 대학별 고사인 논술을 도전할 건지 자연계열 기준으로 아니면은 수능에 정말 올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생부나 교과 중심으로 내신에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능 성적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런 결정들은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원서 접수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올인한 아이들은 당연히 논술 준비를 한다거나 면접 준비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수능 체제를 잘 맞춰야 되거나 수능에 올인한 아이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능 공부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는 최적의 기간인데 사실 이 기간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좀 더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고3 아이들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능을 잘 못 봅니다. 실제로 재수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야 라고 말씀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아마 우리 아이 현재 고3 아이의 수능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정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쟁하는 아이들 중에 재수생들은 1년 더 수능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고3 아이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능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위안을 삼고 도전을 해볼 텐데, 여전히 수능 시험은 잘 보기가 어렵다. 일반고 고3 학생들한테는. 거꾸로 말하면 일반고 고3이라 하더라도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은 정말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예비 고3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학생의 사례를 하나 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축복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준비 생각도 못했고요. 의대도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의대는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성적표죠. 네, 올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투 과목을 안 했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화생공이 얘는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연세대 화생공을 장학생으로 합격할 것 같았고, 본인은 의대를 가기 싫었지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의대 합격하고 그냥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의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얘가 연대 화생공을 장학생으로 갔어야 정상인데, 사실은 이 친구는 상담 이후에, 이게 아마 12월 29일인가 30일 날 상담을 했는데 이틀 뒤에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시로 성대 합격을 했다. 그래서 성대에 납치돼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대가 수시 예비번호 전혀 발행하지 않고 완전 불합격 처리했다가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서 얘를 끌고 간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아주 기분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면은 서울대 생각도 안 했고 의대 생각도 안 했냐면, 자기가 수능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걸 생각을 못 했대요. 평소에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 수능 당일날 인생 최고의 점수를 찍어가지고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주력 전형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수능 공부조차도 수시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외의 펑크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평소에 1, 2등급, 1점 몇 등급 이렇게 대회 합격하던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은 2등급 혹은 3등급 초반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과 국어의 선택 과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그렇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3가지 성적 중에 등급만 봐요. 정시에서는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등급을 보지 않고 오히려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는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교과에 한번 주력을 해보겠다, 학생부 종합에 주력을 해보겠다, 수능에 올인하겠다, 아니면 나는 논술에 올인하겠다. 가장 위험한 전략이 논술 올인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가능하면 올인이 아니라 사이드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생들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고2 교과 평균 등급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번 기말 끝나고 나면 반드시 12월 말에 학생 나이스에 들어가시든지 담임쌤한테 요청을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균 등급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주력 전형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비교과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기록을 좀 다듬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해 입시하고 작년 입시는 다르다 그랬죠. 근데 현재 고3 입시와 예비 고3 입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22학년도 입결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로 나는 한번 올인해보자라는 친구들은 내년 3월, 4월, 5월 정도에 ROLI에 들어가가지고 ROLI가 아니죠. 대학 어디가 들어가서 올해 합격,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 몇 등급이 합격을 했는지 이걸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씀드렸고요.
논술은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좀 참고하면 그게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이들한테 EBS에 들어가면 문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EBS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누구 주변에 아는 컨설턴트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담임선생님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시 올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정시가 중요한 거 알고 정시만 잘 보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그냥 운동하는 상태 그대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을 굴려놓고 마찰력이 없으면 얘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얘를 멈추려고 한다면 힘을 줘야죠.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관성의 법칙에 어떤 법칙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퍼질러지고 싶어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핸드폰 사용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사용한다거나 게임 한다면 그냥 주구장창 게임하고 엄마하고 다투거나 뭐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뭐 학원 갔다서는 공부하겠죠. 근데 독서실 가서 공부했다. 친구 집에 가서 공부했다.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몇 시간 공부했다. 혹은 독서실에서 몇 시간 공부했다.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그 아이가 5시간 했다 그러면 1시간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추적 조사해 보면 제가 의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맞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전교 1등 하는 아이들도 1시간 카페에 앉아서 공부할 때 20, 30분 집중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오류 관성이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관성이 있구나. 우리 아이의 인간성이나 또 우리 아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나쁜 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자녀지만 이 아이가 현재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 패턴에서는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를 얘 스스로는 수정을 못 하는구나. 그럼 엄마나 아빠가 이걸 막 야단치고 꾸짖고 싸워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더 나빠지죠.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애 먹으라고 일부러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애들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남은 10개월을 다툼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오류 관성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찾아줄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인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대해서 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어가야죠. 근데 그 힘이 감정적인 대립이나 또 다툼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지혜를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잘 하겠지, 뭐 학원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냉정하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학생부 떼고 그 다음에 성적표 떼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너는 지금 이 대학으로 만족하겠느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10개월 동안. 그 추천하는 강제 방법은요. 밤 12시가 되면 핸드폰을 식탁에 놓아라. 아침에는 내가 깨워줄게. 이 시간 관리가 되어야지 애들이 공부가 돼요. 공부 잘 된다고 아이들이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거 어머니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하네 하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이들 생활 리듬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졸고 학원에서도 졸고 밤이 되면 또 말똥말똥해져가지고 또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최상위권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새벽에 공부하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12시 전에 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해라. 저는 밤에 공부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우기는 아이들한테 한번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10개월만 해보자. 이런 강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윈터나 또 겨울 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확정해가지고 시험 기말고사 끝나면 너무 길게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코스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수능 시험을 잘 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고요. 합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안 돼서 서울대 나오고도 취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 들어가서 취업하는 것까지는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로 한번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보다 10개월은 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충분히 한번 이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